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본서 28쪽 보실게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 해갖고요. 여기서는 이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또 분류 이런 것들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여기에 키워드는 그겁니다. 사회복지는 다른 학문과 배타적이지 않다. 이게 키워드예요. 교재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지만 바로 사회복지는 다른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체계적 이론 보시면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며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자선이나 박애와는 다르고 달라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자선이나 박애는 주는 자의 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 사회복지학은 인접사회과학의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특히 뭘까요? 심리학, 또 이런 정신의학 되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고 그러나 점차 독자적인 이론적 체계와 기술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 실천 모델을 보시면 정신분석 모델 같은 거 영향 많이 받았지만 그 다음엔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것들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엔 과제 중심 모델이라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의 고유한 모델들도 발전되어지고 역량 강화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인접학문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학문, 어떤 이론이라도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학은 실천학문이고 응용학문이고 다른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절충적인 요소도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꼭 교재에 없는 용어들이라도요. 이런 단어들을 좀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문제 나올 때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언어적 표현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표현은 다양해도 같은 맥락의 울타리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학과 인접학문을 보시면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하나씩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학문들이 어떤 학문, 어떤 이론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 목적에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제가 사회복지 행정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경영학적 이론들도 되게 많이, 관리 이론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정책론 같은 거 배울 땐 정치학에서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인행사나 실천론, 실천기술론 할 때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학문의 그런 특성, 응용학문적 성격이고 타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뭐 사회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고 이런 개념 정의를 외울 필요는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쪽에 보시면 세 번째 사회복지학의 응용학문적 성격 특성 볼게요.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이런 다양한 학문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랬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 고고학 같은 게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지만 인류학 같은 데에서 보면은 주로 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참여 관찰하고 면접하죠. 그들의 생활 모습을 어때요? 관찰하고 이런 것들. 요즘에 사회복지 조사론 배우시면요. 양적 서베이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관찰 같은 거 하는 어때요? 질적 연구 방법 같은 거 되게 새롭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질적 연구 방법에 참여 관찰하거나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인류학적인 그 학문에서 쓰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학문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다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을 보시면 사회복지의 사전적 의미 정말 2급 배우실 때 너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시체계 총체계이다. 뭐 이런 얘기 또 대체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웰빙한 상태를 위한 그런 활동이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일반적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론의 복지 모형에서 이분법의 대표가 바로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예요. 근데 실천론에서도 이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크게 자녀적,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로 나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걸 분류한 학자는 윌렌스키와 르보죠. 윌렌스키와 르보는 미국 학자예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복지 의미가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협의의 복지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다 보편적 복지로 가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녀적이다라는 건 뭐냐? 30쪽에 보시면 자녀적인 복지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줄으셔야 돼요. 자녀적에서 강조하는 건 개인의 문제나 욕구 충족은 일단은 누가 먼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냐면 가족과 시장체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 아니면 시장의 메커니즘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과 시장 경제가 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때서야 바로 국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국가의 개입이나 제도적 개입은 오히려 보완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대체적이고, 그 다음에 꼭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심사 스크린해서 주자라고 해서 선별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바로 어떤 면에서 자녀적 복지는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한다면 사회복지의 협의적 개념입니다. 자, 반대로 근데 이 자녀적 복지에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건, 자녀적 복지에서는 정말 받을 사람만 받아야 된다, 가족이 돕고 시장이 돕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받을 사람만 주기 위해서 엄격한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뭐가 되죠? 낙인, 스티그마가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시의 의미로 주게 되고 받는 사람들에 대한 수치감, 스티그마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수급권자에서 권리를 강조하지만, 예전에 생활보호법상에서는 그 수급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때요? 스티그마를 느끼게끔 했고, 뭐 영세민이래 뭐 이런 어떤 문화적 스티그마가 되게 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도적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나 시장 전에 국가나 사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주어준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 실패한 사람을 지원한다. 여기서는 자녀적은 아무래도 기본적 안전망인 가족의 안전망, 시장의 안전망에서 해결 못해서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만 돕는다 해서 자녀적이다라는 의미를 썼지만, 제도적은 그게 아니라 국가의 제도가 그들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걸 강조하고, 실패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뜻보다는 사회 문제를 예방, 완화, 문제의 해결을 기여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래서 훨씬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대비적이죠. 훨씬 어때요? 보완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훨씬 포괄적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이다라는 거의 반대말인 보편적이다가 뜨는 거고, 협의적이다의 반대말인 광의적 복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협의적, 보완적, 그 다음에 일시적, 대체적, 선별적, 이건 같은 동네의 자녀적과 대비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편적, 포괄적 이런 것들은 바로 광의적, 제도적과 같은 맥락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제도적 복지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그러니까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시혜적이거나 스티그마가 아니라 정상적이며, 다시 말해서 이건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수혜자는 비정상 혹은 이탈자라는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다. 광의적 사회복지를 의미하며 현대 국가의 복지 이념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 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실천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실천론에서는 이것들을 예로 물어보거나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어디에 해당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과목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자녀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되게 심사를 해서 받을 사람만 선별해서 주는 거니까 이 자녀적 복지의 대표는 주로 공적 구조에서도 뭐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국기법 외에도 바로 소득조사니 자산조사니 소득 인정액 얼마 이하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대상을 주는 거는 다 자녀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제도는 제도적인 거는 어때요?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사회보험은 어때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적 안전장치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요 제도의 예로 나왔을 때 다음 중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것은 하고 네 가지는 사회보험, 한 가지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는 이런 건가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게도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라는 게 이런 거 외에도 그 외에 다양한 법들의 내용들을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응용력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공부의 포인트는요. 자녀적 사회복지 개념은 제도적과 비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반쪽 공부라는 거죠. 그런 것들 명확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 예, 여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는 거기 보시면 30쪽부터 32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크기, 규모에 따른 분류고요.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촉 유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우실 때 중요한 건 어떤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의 기준의 명칭을 모르고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공부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나무를 공부할 때 위에 산의 제목을 잊어버려요. 산이 둥둥 떠다녀요. 또 큰 산의 제목을 공부할 때는 해당하는 나무를 잊어버려요. 이러면 객관식 문제에 강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공부에서 중요한 건 그 제목에 해당하는 밑에 하위 분류들을 연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분류하는데 클라이언트의 크기에 따른 분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단위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을 만날 수도 있고 부부를 만날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런데 이것들을 대상별로 분류한 걸 바로 미시적 개입, 중범위적 개입, 거시적 개입. 이 용어를 외우셔야 되고 대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로 31쪽에 가면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는 유무에 따라 직접 대면 접촉하느냐, 그가 속한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도와주느냐,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의 분류 방법은 무조건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개념 분류 방법도 중요하지만 예제로 응용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클라이언트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크게 사회복지 개입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와 있지만 미시적 개입, 그 다음에 중범위, 그 다음에 거시.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거는 중범위라고도 하지만 중간이라고도 해요. 미시적 개입에 1번에 미시 수준, 마이크로 그러죠. 미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을 나누는 단위를 좀 볼게요. 자, 개인이 가장 친밀한 상호작용 과정에 개입하는 실천 활동으로 중요한 거예요. 개인, 부부, 가족이 그 단위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미시할 때의 개입 단위가 누구라고요? 개인, 부부, 가족. 아셨죠? 자, 거기까지만 먼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중범위로 넘어가세요. 자, 중범위는 미시와 거시의 중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개인이나 가족 생활보다는 덜 밀접하지만 대인관계, 조직과 기관의 대표들 사이보다는 더 의미 있는 자조집단, 치료집단,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관계나 학교, 직장, 이웃의 동료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집단이에요. 근데 어때요? 자조집단, 치료집단, 동료 관계. 그러니까 무슨